윤석열은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김용현은 징역 30년, 그리고 노상호는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징역 3년, 김용균 헌병대장하고요.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각각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내란 당일 2024년 12월 3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너무 많이 했잖아. 그리고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이렇게도 지시를 했고요. 무장한 병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곽정근 특전사령관에게는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에 또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또 이렇게도 지시를 했고 그리고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12월 3일 밤 11시 30분에 뭐라고 통화를 하냐면요.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포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최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지요. 네. 최진봉 교수님이 함께하는 날인데 오늘은 나오질 않았네요. 어이구. 이럴 때 우리가 더 구독자를 많이 모객해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이럴 때 퀄리티 이럴 때 높여야 되거든요. 예. 네, 동기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제 매불쇼와 3시간 이상을 함께한 이후에 예. 새로운 별명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별명이죠? 대방띵굴이라고. 대방. 뭐죠? 대방광. 아하. 감사합니다. 예. 별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제는 3시간을 같이 했나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과 끝을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30분 출연료드리고 처음 저희가 섭외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간을 얘기하고 예. 출연료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네, 요 30분이면 되고요. 뭐 이렇게 출연료 드립니다. 그것이 1시간 반이 되더니 예. 어제 드디어 3시간을 3시간. 돌파했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제가 첫 회부터 매불쇼 함께 했는데요. 사이다 헤드라인 2시 15분에 끝났었습니다.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종편에서 맹활약 중인 종편수계 강성필 부대변인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종편 최고의 테마는 무엇입니까? 종편 최고의 테마는 장동혁. 오늘 진짜 과연 충격이더라. 1심 유죄 받고 나서도 음. 사과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라 사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근데 오늘은 근데 저는 솔직히 사과하든 말든 관심도 없거든요. 저는 네네네. 기대가 아예 없는 사람인데도 오늘은 충격이더라고. 와, 대단하더라고. 요걸 이렇게 간다고?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 놀라게 됐어. 그거 이따가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역사적인 1심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란범들에 대한 그렇죠. 관련해서 오늘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치 어떻게 재밌으십니까? 그게 무슨 들어본 사람?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을 보내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모든 국민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어제 판결도 그렇고 어제 판결은 오늘 정말 국민의힘 심각하고. 반응도 그렇고 반응 심각하고요. 네. 연일 화를 내야 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박은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인정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 별명이 생겼어요. 회피동혁. 대통령 오찬도 회피하고 맞아. 윤석열 사과도 회피하고 회피동혁, 장동혁 계속 그렇게 가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 진짜 충격이라니까. 맞아요. 진짜 충격이에요. 장동혁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인물입니다. 예. 대화가 안 되는 인물이야. 그거는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1심 선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직위원회에 의해서 내려졌는데 그 결과를 잠깐만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윤석열은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김용현은 징역 30년, 그리고 노상호는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징역 3년, 김용균 김용군 헌병대장하고요.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각각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네. 사실
어제 보면서 맘 졸이다가 화도 났다가 마지막에는 뭐 그래도 찝찝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래 뭐 이 정도면 뭐 또 여러 가지 감정이 한 시간 내에 급변했는데 두 분 여기 그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뭐 간략하게 총평부터 좀 듣고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부터 얘기하나요? 네. 굉장히 뭐 저는 앙상하다는 표현을 좀 쓰는데 앙상한 판결이었고요. 앙상하다. 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내란 행위의 이유나 동기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오로지 군대가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만 가지고 설시를 했고요. 세 번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불합리한 이유로 형을 이제 무기징역으로 사형하기로 선택했는데 하나하나가 진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드는 것들이었는데 우선은 현장에서 무력 충돌이 없도록 윤석열이 애쓴 것처럼 판단했었습니다. 그게 정말 화가 많이 진짜 났어요. 황당하거든요. 네. 제가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무수한 시민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체감했던 게 사실 시민들이 막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건데 그럼 시민들이 윤석열의 감형을 위해서 그때부터 애를 쓴 거냐? 아유 평가되는 그렇게 거냐? 말씀하시니까 더 열받네. 진짜 화가 나고 황당한 이유를 들어서 네. 무기징역을 선택했고 그다음에 공직생활을 오래 했다? 공직생활을 오래 했는데 쿠데타를 하면은 더 중하게 처벌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유들을 겹겹이 들어서 네.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네. 야 이건 진짜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무죄라도 썼을 사람이다. 맞습니다. 이런 네.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네. 우리 얼음 공주 박은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박주민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을 모독하는 판결이었다. 아. 이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판결문이 정의로워야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거든요. 그러면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일 때 피해자들이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막았던 계엄을 내란 범죄자의 자발적인 선의로 물리력을 자제했다. 이런 망언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거예요. 네. 그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것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도 맞지 않잖아요. 내란 전전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계엄을. 사실관계가 안 맞아.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내란 특검에서 1년 전에 모의한 것으로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축소시켜준 윤석열 피고인 변명에 쫓아간 전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종편 우두머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참 지기현 좀 머리를 좀 잘 쓴 것 같다. 머리를 네. 아니 어쩔 때는 엄하게 다스릴 것 같더니 또 듣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오락가락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쫙 빼놓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니까 이것을 잘했다고 해야 되나 이거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혼란을 많이 빠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니야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근데 맞아. 근데 사실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니 청와대 실탄을 5만 6천 발을 갖고 왔는데 그렇지. 이걸로 윤석열하고 김용현이가 쓰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뭐 윤석열이가 물리력을 자제시켰다. 와. 이런 건 정말 사실관계가 맞지가 않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제부터 온라인에 유행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촉법 노인, 촉법 두 번째 공무원 할인. 공무원 할인. 아유. 형법상 이 고령은 70세부터예요. 윤석열은 청년이에요. 저 시골 가면은 이장할 수 있어요. 그래. 청년 이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교적이라는 단어로 도망가더라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정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 항소심에서 다시 제대로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한번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사실 어제 이제 출석하지 않을까 봐 우리가 좀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이가 어제 나와가지고 표정 변화를 보면은 윤석열이는 확실히 지기현이를 많이 믿었던 것 같아. 초반엔 굉장히 여유가 넘쳐요.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 그런데 뒤로 갈수록 내란이 인정되고 하면 할수록 뭔가 넋이 나가는 듯한 그런 표정이 잡혔거든요. 기현아 왜 그래? 야, 너 나 풀어줬던 애 아니야?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네. 그 장면을 저희가 짤막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처음에 여유가 넘쳐. 저봐 옆에 아야 이제 곧 나가니까 알지? 와 웃네. 웃어. 그래서 나온 거야. 되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내란죄가 인정하는 집합범으로서 인정하고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공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진짜로 넋이 나갔더라고. 제가 정말 넋이가 나간 건데 제가 제 장면은 포착 못했는데 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잖아요. 저런 모습 처음 봤어요. 예, 넋이 나간 것 같아요. 넋이 나갔더라고 네, 진짜.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진짜 여유 만만이야. 여유 만만. 그러니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놈이. 와. 변호사들도 실시간에 표정이 변하는 게 다 포착이 좀 됐고 네. 초반엔 굉장히 여유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선고 자체가 진행이 되면서 표정이 어두워지는 모습은 보였는데
오늘 방금 전에 보니까 입장문이 나왔어요. 맞아요. 입장문. 윤석열. 네, 이건 윤석열 직위원의 도움으로 낸 입장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잠깐 소개를 좀 한번 입장문에 해주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박정군이나 이런 주요 증인들의 진술을 다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란 모의를 내란 이틀 전에서야 비로소 했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그동안 주장했던 거, 심지어 국민들이 믿었던 거, 국민들이 주장했던 것들 다 직위원 재판부가 배척하는 바람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입장문에 내면서 다행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네. 또 열받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하나 좀 다뤄봐야 됩니다. 직위원은 윤석열이가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물리력을 자제시켰고 고령이라 감경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망언 중에 망언인데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자, 이 물리력을 자제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죠. 이건 뭐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물리력을 총동원시키려고 지휘를 했어요. 이게 너무 많아 정황 증거가. 그거를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당일 2024년 12월 3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네.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 거고요. 많이 했잖아. 그리고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이렇게도 지시를 했고요. 무장한 병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곽정근 특전사령관에게는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에 또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또 이렇게도 지시를 했고 와. 그리고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12월 3일 밤 11시 30분에 뭐라고 통화를 하냐면요.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력을 자제시켰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곽정근 사령관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죽이겠다라고까지 진술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 장면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안주 놓고 술 마셨잖아요. 계란말이하고 그러니까 예.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국군의 날이라는 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신대 직위원은 내란 실패를 윤석열 덕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판사가 이런 처참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외국인도 네. 물리력을 자제시킨 것은 국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외국에서도. 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루지 못했는데 노벨상 후보로 대한민국 국민이 추천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추천인은 세계정치학회 서울청의 수석 조직위원장이었던 김우영 교수를 비롯해가지고 모두 4명인데요.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인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다. 네. 또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네. 시민 참여로 극복해내. 그렇습니다. 물리력을 자제시킨 정말 눈물 나는 그 국민들의 모습을 직위원과 함께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후문이 다들 정문에 이제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소화기로 놔두고 가세요. 소화기로.
이분들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요. 이 어디 판결문 갔냐고. 속에 저 시민들이 없어요. 없어요. 네, 전혀 언급이 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 판결문이 그 부분이 통째로 빠진 잘못된 판결입니다. 아 그리고 물리력을 자제시킨 영웅이 군인. 예. 군인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서강대교로 건너려는 추가 병력을 그만 건너라고 지시한 바로 그분입니다. 조성현 대령님. 네. 이런 분들이 영웅이에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자제시켰다고. 맞아요. 국회로 향하는 헬기 3차례 막아가지고 무려 40분 이상 지연시켰던 분. 맞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맞아요. 김문상 영웅. 이런 분들이 자제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열받는 게 그거예요. 방금 박은정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전 지금 저 영상을 봐도 또 눈물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저분들한테 목숨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때 본회의장 안에 있으면서 진짜 공포에 떨었어. 약간 부끄럽지만 표결 시간 기다리면서 공포에 떨고 있었거든요. 네. 다만 어떻게든 표결은 하고 끌려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표결할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을까가 걱정이었어요. 근데 표결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시민분들하고 우리 보좌진들하고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의자로 막고 몸싸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차량을 몸으로 막았다는 건 얘기만 들었는데 한 달쯤 후에 그러니까 25년 1월에 화장실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 영상이 우연히 뜬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화장실에서 30분 내내 울었어요. 그 영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근데 이번에 판결문 봤더니 그 시민은 난데없이 사라지고 윤석열이 자제시켰다 그러면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윤석열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게 윤석열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사형 선고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완전히 치환을 시켜가지고 시민의 공을 윤석열의 공으로 가져가면서 윤석열 무기징역한다고 이게 시민을 위한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예. 그게 이제 피고인 변명, 호소형, 국민 호소형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는 피고인 변명에 맞춰서 범죄 사실을 축소한 겁니다. 우발적으로 그리고 그 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시민들의 저항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물리력을 자제시켰고 그래서 목적이 없는 계엄이 돼버렸어요. 왜 계엄을 했는지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홧김에 감사원장을 탄핵하니까 계엄해 이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것이 내란 특검의 공소장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지금 판결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실 오인이 굉장히 심각하다. 저것은 네. 특히나 오상원 수첩 부분을 통째로 그 폄하했습니다.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았고요. 물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기현 판사의 굉장히 의도적인 축소 판결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그러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위원은요 윤석열이 12월 1일에 홧김에 우발적으로 계엄을 저질렀다고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준비했다. 홧김에 홧김에? 우발 그러니까 계획범이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범죄를 축소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대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 안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경이 아니라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부족하다. 2023년 11월 6일에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를 동시에 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이가 6차례 얘네들이랑 회동을 해요. 그렇죠. 이런 명확한 정황 증거가 있거든. 근데 이런 걸 다 날립니다. 그리고 곽종근이 자기가 임명됐을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때 곽종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내가 느끼기론 특전사령관 취임 2023년 11월입니다. 네. 그 취임 당시부터 윤석열 머릿속에는 이미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구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이거를 그냥 다 한 번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내란의 이유와 동기를 다루지 않아요. 오로지 국회에 군대를 넣었다는 것에서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단이 다 잘려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거, 더 황당한 건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윤석열이
입장문을 써먹지. 내요. 뭐라고 내냐?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잖아요. 직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납득하기 없다. 나의 진정성은 딴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직위원 판사가 또 잘못된 게 장기 독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네. 장기 독재를 할 의도가 없었는데 왜 최상목에게 비상 입법 기구 설치하라고 문건을 주고 그렇지. 예산을 확보하라고 국회 예산을 다 삭감하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장기 독재를 하려고 했던 입법적인 절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날렸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위 판사가 그것을 국헌문란 목적으로 또 인정은 또 했어요. 맞아요. 비상 네, 입법기구 맞아요. 그 네.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또 장기 독재는 또 아니었다. 그리고 또 그러고 직위원이가 계엄 종료 계획은 없었다는 걸 또 인정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또 장기 독재 목적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회의장 체포하려고 그랬고 야당 대표, 주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려는 거 다 인정했거든요. 네. 근데 장기 독재 의도는 없었다. 맞아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유지되면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 활동을 정지시켜서 계속해서 이 비상계엄 유지되면 사실 국가기관 중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부예요. 그게 핵심이죠. 사법부고 그런데 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전혀 타겟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국회만 목적이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전 한심하죠. 이것도 뭔가 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안에 국회 부분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 내지 마비시키려고 했다가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아닌 일회성이면 또 내란이 아닌 거예요. 직위원 식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 판결문 곳곳에 이상한 장치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에 무인기를 세 차례나 보내요. 윤석열이 그러니까요. 지시로. 네. 그러면 2024년 12월 1일이 계엄 모의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던 계엄 상태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이미 이전에 몇 달 전에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들어가도 직위원이 답을 못할 부분이 너무 많아. 와. 적어도 12월 1일 적어도. 그래도 문제가 어제 무죄를 받은 사람이 2명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김용군입니다. 네. 이 사람이 전 헌병 대장 대령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노상훈 만나가지고 팔다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직위원은 이 내란과 관련된 기준점을 내란 이전에 알았냐 몰랐느냐로 기준점을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은 햄버거 가게 회동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자기 휴대전화도 폐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줬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상원의 수첩 자체에 대한 증거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이 사람까지 무죄를 주는 이런 무리수를 뒀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한 이 증거 효력을 꼭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이유 동기에 대해서 아예 싹둑 다 잘라버린 거예요. 내란의 이유와 동기, 내란의 구체적인 목적 이런 게 다 노상원 수첩과도 관계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다 통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국회에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심하게 해서 우발적으로 군대를 넣었다. 딱 이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맞아요. 지금 윤석열이 주장한 거 대부분 거의 다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였어요. 유죄로만 인정하고 그리고 사형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현수막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 이거 엄청나게 달려 있거든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거를 이번에도 그대로 받아준 거야. 그렇죠. 계엄의 요건, 절차,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걸 구체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 따지면 안 된대. 된다고. 그 현수막 그대로 받아줬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진짜 가장 열받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행위에 비유했어요. 아 맞아. 그것도. 이거는 뭔가 그 당시 국회로 좁혀놓은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걸 맞아. 뭔가 바로잡는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맞아. 그렇다고 촛불을 훔쳐? 요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만 안 갔으면 됐는데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그동안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애들이 얘기했던 그런 애들이라고 표현해서 안 죄송하고요. 그 표현하고 딱 맞는 그런 문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는 성경을 읽기 위한 거였다라는 선의로 해석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여기서 라이브를 볼 때도 너무 제가 감정이 좀 격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봐도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맞아요. 비상계엄 선포한 거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음. 왜 국회에 군대 보내가지고 아유 약간 이런 뉘앙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안타까워하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많이 네. 느껴졌어요. 네. 근데 자꾸 그 야당 탓을 하는 것을 맞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야당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아니 그거는 한동훈이 설명이 안 되거든. 안 돼요. 그렇죠. 그러네. 전혀 안 되거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해. 직위원이 예를 든 찰스 1세도 네. 의회 때문에 찰스 1세가 군을 동원했다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의회, 야당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엄이 계속 유지되면 사법부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능이 마비되면서
얻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 당시 사법 리스크, 김건희 관련된 수사 리스크 예.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정한 내란의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다 통으로 잘라내고 오로지 야당 탓, 야당이 너무 심해서. 근데 방법이 좀 거칠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찰스 1세 얘기를 하려면 찰스 2세는 참수됐어요. 네, 예. 저는 그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처음에 좀 사형. 섹시하더라고. 그리고 그 참수됐다고. 내가 사용할 줄 알았어. 아유 그래 들어게. 내가 알지. 어제 그러면서 들었거든. 맞아. 그나마도. 또 미국에 뭐 상원 하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이 지경 판사는 미국에서 왜 상원과 하원이 생겼는지 유래도 몰라요. 저는 찰스 1세 끌어온 이유가 그냥 윤석열한테 나 무기징역 선고했는데 이거 옛날에 이거 다 이렇게 사례 있어? 나 뭐라고 하지 마. 약간 그런 뉘앙스도 받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꾸 그 의회 야당 때문에 계엄했다고 하는데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죠. 야당도 아니야. 아니었어요. 네.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은 지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다 잡아쳐놓고 독재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깔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한동훈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해서 그게 통과되면 본인의 어떤 그 배우자가 사법적 리스크에 처하게 될까 그거 막으려고 저는 비상계엄을 급하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 증거가 사실 한동훈도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모의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노상원 수첩들 이런 게 다 사실 그런 것과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의 네. 주요한 이유와 동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 날려버렸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노상원 부분은 저희가 또 노상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요거 이제 그 항소심 어제 그 추미애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 항소심 이 형사 12부로 가면 이게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항소심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서울고법에 2개의 재판부가 설치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들은 1심에서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사건이 전부 다 이제 고법으로 올라갈 텐데 그런데 그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울고법에서 대법원 그 지금 사법부에서 지금 그 재판부를 그 자기들에 그 맞춰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고법 재판부 중에서 돌려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재판부가 좀 우려스러운 재판부다. 그 동안에 판결을 한 것을 보면 그 오히려 뭐 지기현이나 우인성 판사나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소심에서도 우리가 막 그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이 재판에 대해서 그 잊어버리지 말고 네네. 윤석열에 대해서 특히 그 제대로 재판하고 사실관계를 바룰 수 있도록 양형 부분도 그래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매불쇼 이거 대기 화면을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면 안 되겠네. 그 내란의 과정을 대기 화면으로 지금 1년 이상 쓰고 있거든요. 이걸 좀 더 유지를 해야겠네. 그렇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예. 아니 윤석열도 오늘 입장문에서 끝난 게 아니래요. 본인도 본인도 안 끝났대요. 본인도 아니고. 네. 자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내란 범에 한해서는 사면을 이제 금지하는 법안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던데요. 네, 지금 이제 법사위 제가 법안 심사 소위 하다가 왔는데 네. 사면법 저희가 오늘 그 심사할 거고요. 빠르게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면 이 내란 범죄자들 사면 절대로 되지 않도록 윤석열 같은 사람이 미래에 또 나와가지고 네. 이 내란 한번 저질렀는데 몇 년 살다가 그냥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란 성공하면 영구 독재하는 이런 걸 꿈꾸면 안 되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그러면 네. 그 내란 범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가 없다. 사면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고 네. 저는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위헌 이야기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헌법 제 79조를 보면은 이게 위헌이 아니라는 게 딱 설명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예, 3번만 보면 됩니다. 네,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예, 법률로 되어 정하면 있습니다. 돼. 그런데 헌법에는 다른 범죄하고 내란 범죄를 또 성격을 달리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헌법 제 84조를 보면 아예 달리 보고 있어 또. 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란 외환은 다른 범죄하고는 다르다고 헌법에서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란 외환에 대해서만큼은 사면을 금지하는 법률로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동안 위헌 얘기했어요? 소지는 아마 그 내란 외환에 대한 사면을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특정 사건 관련된 거죠. 특정 사건에 특정 사건. 관련돼서 내란 사면 복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뭐
평등권 위배다 말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12.3 내란을 특정해서 하면은 그것은 처분적 법률이 되지 않나. 이게 이제 하나의 그런 또 위헌 주장인 논란의 것 근거고 같아요. 또 두 번째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것을 네.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지 않나 이런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헌법상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법률로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네. 헌법상 헌법 84조에 내란 외환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내란에 대해서는 국회의 절차를 거쳐서 사면이 금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빠르게 통과시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게 윤석열에게 소급해서 적용이 되나요? 이거는 윤석열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적용이 당연히 되는 거죠. 확정 기준이구나. 확정되면은 윤석열 등 12선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죠.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아직 1심이니까. 본인이 별로 안 끝났다고 하니까. 본인도 안 끝났다고 안 끝났다고 하니까. 잘 됐다 이놈아. 수계뿐만 아니라 중요인무정사는 전체 다 다 그렇죠. 아직 내란. 확정된 범죄자들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은 네,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진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야, 또 뭐 정치는 막 급변하니까 네. 정치만 소용돌이 속에서 또 기어 나오면 완전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이 전두환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윤석열이 윤석열 나온 탄생한 거예요. 거잖아. 그건 100% 맞습니다. 100% 왜냐하면 예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전두환을 꿈꿨어요. 전두환 네. 얘기 막 하면서 네. 본인 쿠데타 하겠다는 거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전두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전두환 따라서 사형 선고 받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서 진짜 또 신기했던 거는 이진관 부장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사례를 거의 얘기 안 해요. 맞아. 우리나라에서 내란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란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됐었는지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더라고. 남미가 왜 나와? 이진관 판사랑 아주 극명하게 차이점을 뭐 보였습니다. 해외 사례, 뭐 가까운 나라 사례를 보겠습니다. 하고 해외 사례 얘기만 하지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어떻게 단죄해 왔고 그게 미비해서 어떤 결과가 났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더라고.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해외 개발도상국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얘기해놓고서도 이게 제대로 된 역사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도 또 직위원 욕 엄청 하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많이 해. 스레드 들어가면 직위원은 중국인 다 돼 있던데 완전 이 자식 이거 이름부터 어쩐지 이상하더라. 하면서 중국인이라고 보고 직위원 편이 지금 없어. 이제 엉망이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저기가 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박은정 의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신대 직위원은 내란 실패를 윤석열 덕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판사가 이런 처참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외국인도 네. 물리력을 자제시킨 것은 국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외국에서도. 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루지 못했는데 노벨상 후보로 대한민국 국민이 추천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추천인은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 조직위원장이었던 김의영 교수를 비롯해가지고 모두 4명인데요.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인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다. 네. 또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네. 시민 참여로 극복해내. 그렇습니다. 물리력을 자제시킨 정말 눈물 나는 그 국민들의 모습을 직위원과 함께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후문이 다들 정문에 이제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소화기 하나 놔두고 가세요. 소화기 하나. 이분들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 판결문 갔냐고. 속에 저 시민들이 없어요. 없어요. 네, 전혀 언급이 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 판결문이 그 부분이 통째로 빠진 잘못된 판결입니다. 그리고 물리력을 자제시킨 영웅이 군인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서강대교로 건너려는 추가 병력을 그만 건너라고 지시한 바로 그분입니다. 조성현 대령님. 네. 이런 분들이 영웅이에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자제시켰다고. 맞아요. 국회로 향하는 헬기 3차례 막아가지고 무려 40분 이상 지연시켰던 분. 맞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맞아요. 김문상 영웅. 이런 분들이 자제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열받는 게 그거예요. 방금 박은정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전 지금 저 영상을 봐도 또 눈물이 나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저분들한테 목숨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때 본회의장 안에 있으면서 진짜 공포에 떨었었. 약간 부끄럽지만 아, 표결 시간을 부끄럽지가 기다리면서 않죠. 공포에 네. 떨고 있었거든요. 네. 다만 어떻게든 표결은 하고 끌려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표결할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을까가 걱정이었어요. 근데 표결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시민분들하고 우리 보좌진들하고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의자로 맞고 몸싸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차량을 몸으로 막았다는 건 얘기만 들었는데 한 달쯤 후에 그러니까 25년 1월에 화장실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 영상이 우연히 뜬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화장실에서 30분 내내 울었어요. 그 영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근데 이번에 판결문 봤더니 그 시민은 난데없이 사라지고 윤석열이 자제시켰다 그러면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윤석열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게 윤석열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사형 선고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완전히 치환을 시켜가지고 시민의 공을 윤석열의 공으로 가져가면서 윤석열 무기징역한다고 이게 시민을 위한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예. 되게 이제 피고인 변명, 호소형 국민 호소형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는 피고인 변명에 맞춰서 범죄 사실을 축소한 겁니다. 우발적으로 그리고 그 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시민들의 저항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물리력을 자제시켰고 그래서 목적이 없는 계엄이 돼버렸어요. 왜 계엄을 했는지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홧김에 감사원장을 탄핵하니까 계엄해 이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것이 내란 특검의 공소장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지금 판결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실 오인이 굉장히 심각하다. 저것은 네. 특히나 오상원 수첩 부분을 통째로 그 폄하했습니다.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았고요. 물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기현 판사의 굉장히 의도적인 축소 판결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그러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위원은요 윤석열이 12월 1일에 홧김에 우발적으로 계엄을 저질렀다고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준비했다. 홧김에 홧김에? 그러니까 계획범이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범죄를 축소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대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 안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경이 아니라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부족하다. 2023년 11월 6일에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를 동시에 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이가 6차례 얘네들이랑 회동을 해요. 그렇죠. 이런 명확한 정황 증거가 있거든. 근데 이런 걸 다 날립니다. 그리고 곽종근이 자기가 임명됐을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때 곽종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느끼기론 특전사령관 취임 2023년 11월입니다. 네. 그 취임 당시부터 윤석열 머릿속에는 이미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구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이거를 그냥 다 한 번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내란의 이유와 동기를 다루지 않아요. 오로지 국회에 군대를 넣었다는 것에서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단이 다 잘려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거, 더 황당한 건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윤석열이 입장문을 써먹지. 내요. 뭐라고 내냐?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잖아요. 직연이 지금 얘기한 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납득하기 없다. 나의 진정성은 딴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직연 판사가 또 잘못된 게 장기 독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네. 장기 독재를 할 의도가 없었는데 왜 최상목에게 비상 입법 기구 설치하라고 문건을 주고 그렇지.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고 국회 예산을 다 삭감하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장기 독재를 하려고 했던 입법적인 절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날렸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그것을 국헌문란 목적으로 또 인정은 또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입법기구 맞아요. 그 네.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또 장기 독재는 또 아니었다. 그리고 또 그러고 직위원이가 계엄 종료 계획은 없었다는 걸 또 인정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또 장기 독재 목적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회의장 체포하려고 그랬고 야당 대표, 주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려는 거 다 인정했거든요. 네. 근데 장기 독재 의도는 없었다. 맞아요. 아, 그리고 근데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유지되면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 활동을 정지시켜서 계속해서 이 비상계엄 유지되면 사실 국가기관 중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부예요. 그게 핵심이죠. 사법부고 그런데 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전혀 타겟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국회만 목적이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전 한심하죠. 이것도 뭔가 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안에 국회 부분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 내지 마비시키려고 했다가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아닌 일회성이면 또 내란이 아닌 거예요. 직위원식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 판결문 곳곳에 이상한 장치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에 무인기를 세 차례나 보내요. 윤석열이 그러니까요. 지시로. 네. 그러면 2024년 12월 1일이 계엄 모의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던 계엄 상태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이미 이전에 몇 달 전에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들어가도 직위원이 답을 못할 부분이 너무 많아. 와. 적어도 12월 1일 적어도. 그래도 문제가 어제 무죄를 받은 사람이 2명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김용군입니다. 네. 이 사람이 전헌병 대장 대령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노상훈 만나가지고 팔다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직위원은 이 내란과 관련된 기준점을 내란 이전에 알았냐 몰랐느냐로 기준점을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은 햄버거 가게 회동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자기 휴대전화도 폐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줬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상원의 수첩 자체에 대한 증거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이 사람까지 무죄를 주는 이런 무리수를 뒀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한 이 증거 효력을 꼭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이유 동기에 대해서 아예 싹둑 다 잘라버린 거예요. 내란의 이유와 동기, 내란의 구체적인 목적 이런 게 다 노상원 수첩과도 관계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다 통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국회에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심하게 해서 우발적으로 군대를 넣었다. 딱 이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윤석열이 주장하는 거 대부분 거의 다 받아들이면서 받아줬어요. 유죄로만 인정하고 그리고 사형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현수막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 이거 엄청나게 달려 있거든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거를 이번에도 그대로 받아준 거야. 그렇죠. 계엄의 요건, 절차,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걸 구체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 따지면 안 된대. 그 현수막 그대로 받아줬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진짜 가장 열받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행위에 비유했어요. 아 맞아. 그것도. 이거는 뭔가 그 당시 국회로 좁혀놓은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걸 맞아. 뭔가 바로잡는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맞아. 그렇다고 촛불을 훔쳐? 요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만 안 갔으면 됐는데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그동안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애들이 얘기했던 그런 애들이라고 표현해서 안 죄송하고요. 그 표현하고 딱 맞는 그런 문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는 성경을 읽기 위한 거였다라는 선의로 해석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여기서 라이브를 볼 때도 너무 제가 감정이 좀 격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봐도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맞아요. 비상계엄 선포한 거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음. 왜 국회 군대 보내가지고 아유 약간 이런 뉘앙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안타까워하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많이 네. 느껴졌어요. 네. 근데 자꾸 그 야당 탓을 하는 것을 맞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야당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아니 그러면 한동훈이 설명이 안 되거든. 안 돼요. 그렇죠. 그러네. 전혀 안 되거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해. 직위원이 예를 든 찰스 1세도 네. 의회 때문에 찰스 1세가 군을 동원했다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의회, 야당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엄이 계속 유지되면 사법부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능이 마비되면서 얻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 당시 사법 리스크, 김건희 관련된 수사 리스크 예.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정한 내란의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다 통으로 잘라내고 오로지 야당 탓, 야당이 너무 심해서. 근데 방법이 좀 거칠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찰스 1세 얘기를 하려면 찰스 1세는 참수됐어요. 네, 예. 저는 그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처음에 좀 사형. 시하더라고. 그리고 그 참수됐다고. 내가 사용할 줄 알았어. 아유 그래 들어갈게. 내가 알지. 어제 그러면서 들었거든. 맞아. 그나마도. 또 미국에 뭐 상원 하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이 직영 판사는 미국에서 왜 상원과 하원이 생겼는지 유래도 몰라요. 저는 찰스 1세 끌어온 이유가 그냥 윤석열한테 나 무기징역 선고했는데 이거 옛날에 이거 다 이렇게 사례 있어? 나 뭐라고 하지 마. 약간 그런 뉘앙스도 받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꾸 그 의회, 야당 때문에 계엄했다고 하는데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죠. 야당도 아니야. 아니었어요. 네.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은 지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다 잡아쳐놓고 독재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깔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인정하지 이 않았습니다. 한동훈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한동훈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해서 그게 통과되면
본인의 어떤 그 배우자가 사법적 리스크에 처하게 될까 봐 그거 막으려고 저는 비상계엄을 급하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 증거가 사실 한동훈도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모의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노상원 수첩들 이런 게 다 사실 그런 것과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의 네. 주요한 이유와 동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 날려버렸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노상원 부분은 저희가 또 노상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요거 이제 그 항소심 어제 그 추미애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 항소심 이 형사 12부로 가면 이게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항소심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서울고법에 2개의 재판부가 설치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들은 1심에서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사건이 전부 다 이제 고법으로 올라갈 텐데, 그런데 그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울고법에서 대법원 그 지금 사법부에서 지금 그 재판부를 그 자기들에 그 맞춰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고법 재판부 중에서 돌려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재판부가 좀 우려스러운 재판부다. 그 동안의 판결을 한 것을 보면 그 오히려 뭐 지기현이나 우인성 판사나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소심에서도 우리가 막 그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이 재판에 대해서 그 잊어버리지 말고 네네. 윤석열에 대해서 특히 그 제대로 재판하고 사실관계를 바룰 수 있도록 양형 부분도 그래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매불쇼 이거 대기 화면을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면 안 되겠네. 그 내란의 과정을 대기 화면으로 지금 네, 그렇죠. 1년 이상 쓰고 있거든요. 이거 좀 더 유지를 해야겠네. 그렇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예. 아니 윤석열도 오늘 입장문에서 끝난 게 아니래요. 본인도 본인도 안 끝났대요. 본인도 아니고. 네. 자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내란범에 한해서는 사면을 이제 금지하는 법안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던데요. 네, 지금 이제 법사위 제가 법안 심사 소위 하다가 왔는데 네. 사면법 저희가 오늘 그 심사할 거고요. 빠르게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면 이 내란 범죄자들 사면 절대로 되지 않도록 윤석열 같은 사람이 미래에 또 나와가지고 네. 이 내란 한번 저질렀는데 몇 년 살다가 그냥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란 성공하면 영구 독재하는 이런 걸 꿈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그러면 네. 그 내란범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가 없다. 사면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고 네. 저는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위헌 이야기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헌법 제 79조를 보면은 이 위헌이 아니라는 게 딱 설명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예, 3번만 보면 됩니다. 네,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예, 법률로 정하면 돼. 그런데 헌법에는 다른 범죄하고 내란 범죄를 또 성격을 달리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헌법 제 84조를 보면 아예 달리 보고 있어 또. 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란, 외환은 다른 범죄하고는 다르다고 헌법에서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란, 외환에 대해서만큼은 사면을 금지하는 법률로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동안 위헌 얘기했어요? 소지는 아마 그 내란 외환에 대한 사면을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특정 사건 관련된 거죠. 특정 사건에 특정 사건. 관련돼서 내란 사면 복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뭐 평등권 위배다 말하는 지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12.3 내란을 특정해서 하면은 그것은 처분적 법률이 되지 않나. 이게 이제 하나의 그런 또 위헌 주장인 논란의 것 근거고 또 두 번째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것을 네.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지 않나 이런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헌법상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법률로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네. 헌법상 헌법 84조에 내란 외환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내란에 대해서는 국회의 절차를 거쳐서 사면이 금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빠르게 통과시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게 윤석열에게 소급해서 적용이 되나요? 이거는 윤석열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적용이 당연히 되는 거죠. 확정 기준이구나. 확정되면은 윤석열 등 12선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죠.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아직 1심이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은 별로 안 끝났다고 하니까. 본인도 안 끝났다 본인은 안 끝났다고 하니까. 잘 됐다 이놈아. 수계뿐만 아니라 중요인무정사나 전체 다. 다 그렇죠. 아직 내란. 확정된 범죄자들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은 네,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진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야, 또 뭐 정치는 막 급변하니까 네. 정치만 소용돌이 속에서 또 기어 나오면 완전 돌아버릴 것 같거든. 이 전두환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윤석열이 윤석열 나온 탄생한 거예요. 거잖아. 그건 100% 맞습니다. 100% 왜냐하면 예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전두환을 꿈꿨어요. 전두환 얘기 막 하면서 네. 본인 쿠데타 하겠다는 거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전두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전두환 따라서 사형 선고 받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서 진짜 또 신기했던 거는 이진관 부장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사례를 거의 얘기 안 해요. 맞아. 우리나라에서 내란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란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됐었는지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더라고. 남미가 왜 나와? 이승만 판사랑 아주 극명하게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해외 사례, 뭐 가까운 나라 사례를 보겠습니다 하고 해외 사례 얘기만 하지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어떻게 단죄해 왔고 그게 미비해서 어떤 결과가 났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더라고.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해외 개발도상국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얘기해놓고서도 이게 제대로 된 역사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도 또 직위원 욕 엄청 하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많이 해. 스레드 들어가면 직위원은 중국인 다 돼 있던데 완전 이 자식 이거 이름부터 어쩐지 이상하더라. 하면서 중국인이라고 보고 직위원 편이 지금 없어. 이제 엉망이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저기가 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박은정 의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